다들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온 40대 여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참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는 전 남편과의 징글징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말 그대로 개천용,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였습니다. 술독에 빠져서 늘 정신을 못 차리고 술주정을 부리는 시모에 노름판에 빠져서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늘리는 시부, 거기다가 어릴 때 사고를 쳐서 애까지 하나 달고 있는 시동생까지 개차반 가족이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정상으로 보이는 게 제 남편이었죠.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니 주위에서는 모두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불쌍하기는커녕 오히려 멍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집이 그런 개차반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고아라고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죠. 귀한 딸 시집살이 시킬 시댁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려고 속였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아원에 어릴 때 맡겨서 성인이 되어 고아원에서 쫓겨날 때까지 수모를 참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아서 혼자 친구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가 지우개로 박박 지워가며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변호사가 되었고 저보다 저희 아버지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불굴의 탑 10대 변호사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법무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판사로 임용이 되어 법원에 오래 자리를 잡고 계시다가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되셨죠. 운 좋게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해결을 하신 이후 사무실은 점점 커졌고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탑이라고 일컫는 법무법인을 운영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치계 쪽에도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에 제 남편이 어떻게 눈에 들어왔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남편은 아주 뚝심 있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진창으로 나락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였어요. 뚝심이 어찌나 강한지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남편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사무실로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몇 번의 제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거절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커다란 회사에 들어가 굵직한 사건만 맡으면 소외된 사람들은 누가 변호해주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가득히 제 남편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아버지께 물건을 가져다 드리러 사무실에 방문한 날이었는데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제 남편을 회유하러 부르셨어요. 남편은 거절을 하고 나오고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마주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멀끔하게 나오는 그 모습에 두 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당장 달려가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았죠. 아버지께서는 아주 뚝심이 있는 남자라면서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죽어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면서요. 저는 그날 하루 본 제 남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이게 바로 상사병이라는 걸까요? 정말 딱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용기를 내었어요. 수소문을 해서 남편이 일하는 국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에게 묻는 남편에게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잠자코 저를 기다려 주었는데 그 모습도 너무 강단 있어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누구 딸인지 말이죠. 그러자 저한테 사무실까지 따님이 찾아올 거라 생각도 못했다면서 이미 제안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아버지 회사랑은 관계없이 찾아온 거여서 저는 당당하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매일같이 국선 변호사 사무실을 출입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가기도 하고 직원분들의 커피를 바리바리 싸들고 방문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부담된다며 거절하더니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방문하자 포기한 듯 싶었습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제가 가져올 간식거리들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내리 출석했더니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저한테 잘해야 된다고, 저 같은 여자를 잡아야 한다고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크고 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도 내조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었어요. 든든한 처가의 뒷배까지 생기는 건데 당연히 저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저를 불러내어 아주 음울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나는 고아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려두고 방치했고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행복하고 예쁜 것만 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당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서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돌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제 사랑을 접어야 하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자 배가 고프고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딱 3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남편의 사무실에 얼굴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순간 정면 돌파를 했어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허를 찔린 듯한 얼굴을 했고 저는 이 남자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와 자신의 집안 차이나 살아온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지언정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8개월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저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았고 남편은 저의 아버지 회사로 스카웃 제의까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복덩이라고 하셨어요. 우직한 남편이 아버지의 사무실에 입성하자 아버지는 정말 평생 소원 다 이뤘다는 말을 하셨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과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아버지는 아주 놀라워하시면서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고아라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 쌍수 들고 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당장 결혼이라도 하라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국선 변호사로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통 크게 사무실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요. 어머니께서는 혼수를 채워주셨습니다. 남편은 너무 면목 없다며 늘 우리 집에 와서 죄인처럼 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굴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땡땡 법무법인의 변호사라고 기죽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웨딩 촬영도 하고 신혼집을 꾸미며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결혼식 당일에 터졌어요. 남편이 고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그런 줄 알고 있었고 혼주석 또한 비워뒀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식장이 조금 소란스러워지더니 혼주석에 떡하니 웬 아줌마 아저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황당해했고 남편은 신부 대기실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을 황급히 호출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게 오셔서 너무 황당하다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글쎄, 이서방의 부모가 맞다네. 분명 고아라고 했었는데 그게 고아원에 버려두고 성인이 될 때까지 찾아오지 않았었나 봐. 그러다가 변호사 되고 돈 잘 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는 수소문해서 오늘에서야 나타난 거라대. 경사스러운 날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어머니는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고 진행 요원이 신부 대기실에 와서 입장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다는 소리였죠. 일단 부딪혀 본 적 없는 시댁 식구들이었기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생각해보자는 안일한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남편도 꽤 당황한 듯한 눈치였어요. 힐끗 바라본 신랑 쪽 혼주석에는 한복을 어디서 대여했는지 조금 낡아 보이는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신 남편의 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갓난 아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신없이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정막이 찾아왔어요. 그때서야 제대로 시부모라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앙큼하게 어디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했어?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를 찾아와 인사할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진행합니까? 저희 부모님도 똥 밟았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이 급하니 인사는 다녀와서 드리겠다고 공손하게 대답한 뒤 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이기 때문에 믿고 신혼여행길로 올랐습니다. 신혼여행길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지낼 때 고아원 원장이 은근슬쩍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고요. 공부를 잘하니 성인이 되면 한몫할 거라고 넌지시 던졌다고까지요. 친부모란 사람은 아이를 버린 것도 모자라 어린 시동생만 데리고 키우면서 남편에게 빌붙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에 변호사가 되고 고아원에 찾아가 수소문을 해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한다고만 이야기했고 결혼식까지 찾아온 건 시부모가 스스로 한 거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라면 친부모고 나발이고 고생할 때 지원은커녕 애를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은 인연 자체를 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면서 고아원에 맡겨지기 전까진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다고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왜 끝끝내 저에게 고아라고 말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미리 언질이라도 해주었으면 결혼을 조금 미뤘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제가 시부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 시간이 충분했을지도 모르고요. 상견례 한 번 한 적 없는 시부모라는 사람이 결혼식 당일에서야 갑자기 나타나 행색만 겨우 맞추고 혼주석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리 알았으면 한복이라도 제대로 해드렸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랑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소매가 다 낡아 빠진 한복에 누렇게 변해버린 와이셔츠에 어디서 빌렸는지 기장도 맞지 않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시부모. 우리 부모님 손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걸 보고 다들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다들 우리 집에 대해 욕을 하느라 바빴겠죠. 부모님도 정말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는 못 볼 걸 보여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남편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했겠죠.
남편도 정말 20년 만에 만난 부부라며 안절부절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의 즐거움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돌아와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란 사람이 신혼집 구경은 언제 시켜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초대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솔직히 친부모인데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집들이 음식을 만들고 시부모를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어린 시동생과 갓난 아이까지 오게 되었고요. 집이 아주 궁전이네. 방이 2개만 더 있었어도 우리랑 둘째까지 같이 사는 건데. 저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렸죠. 신혼집인데 어떻게 시부모를 모시고 살겠어요? 거기다가 시동생까지요? 제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남편은 안 될 소리라고 하면서 지금은 어디 사시느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왜 붙이나 했어요. 지하 단칸방이라도 산다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모실 것 같은 기세였거든요. 남편은 분명 저에게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제로 친부모를 보니까 그 다짐은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우유부단하게 굴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불쑥 끼어들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옹기종기 모여 살지. 나야 뭐 애까지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엄마 아빠는 여기 살아도 되지 않나 형? 방 남지 않어? 저기 있는 방. 저기는 우리 아이가 쓸 방이에요. 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비워뒀어요. 그럼 애 태어나기 전까지만 같이 살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애 잘 보는데. 아니, 애를 잘 봐서 고아원에다가 애를 맡기고 술독에 빠져 산답니까? 저는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동생에게 그만하라며 여기 친정에서 해주신 신혼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돈 어른 댁은 뭐하는 집안인데 부자야? 제가 지금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님이세요. 어마마, 그럼 엄청나게 부자 아니야? 내가 고아원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너 엄청 좋은데 취직했다던데.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복덩어리야. 우리도 그럼 집 한 채 해주나? 저희 집에서 왜 집을 해드려요? 저희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자 시부모도 시동생도 입을 꾹 다물었어요. 생긴 게 동글동글해서 사납게 굴 거라곤 생각 못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음식을 내왔고 음식이 모두 동나자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댁 식구들을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제가 당신 정말 좋아해서 쫓아다닌 건 맞지만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던 건 아니에요. 앞으로 당신이 제대로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의 바램처럼 제대로 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기 그지없는 시부모들은 저에게 아주 갖은 요구를 해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불쌍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뜨끈한 쌀밥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없어서 허덕이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보내드렸죠. 그런데 매주마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씩.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 달마다 용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50만 원. 매달 50만 원만 붙여주면 우리가 너네 살림에 절대 간섭 안 하마. 우리도 돈을 벌긴 벌고 있는데 손주까지 키우려니 살림이 워낙 빠듯해서 그래. 저한테 비굴하게 비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뚝 잘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잠잠하던 시댁 식구들은 3개월쯤 지나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너무 낡아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비도 샌다면서요. 저에게 집 수리를 좀 해줄 순 없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낡은 빌라를 고쳐봐야 얼마나 들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뭐 예단비 대신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글쎄 인테리어만 한 게 아니라 가전제품도 싹 바꿨더라고요.
뻔뻔하게 저에게 4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비가 들이치는 부분 메우고 벽지만 발랐다면서 4천만 원이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벽지를 싹 발라놓으니까 우리 낡은 가구들이 눈에 거슬리잖아. 부자 며느리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딱 돈 쓰는 거지. 제가 아직도 친정에서 용돈 받아다 쓰는 줄 아셔요? 이거 다 그이 지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이 용돈 줄여서 할부로 갚아야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얘야 얘야 하고 애타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말해서 4천만 원 빌리는 거야 어렵지 않죠. 꾸준히 제가 모아왔던 돈들도 있고 그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남편에게 문제집 한 건 사줘본 적 없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집을 저렇게 다 뜯어 고치는지. 그러나 시부모만 뻔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군대에서 전역한 시동생은 더욱 파렴치한 놈이었죠. 시동생에게 어린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는데 여자친구가 애만 덜렁 시댁에 두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살이라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애만 두고 떠났다고요. 고아원에 버리겠다고 난리를 친 시부모를 시동생이 설득했대요. 그 이야기만 듣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애는 뒷전이고 맨날 PC방에서 담배 피고 술집 가서 술 먹고 노느라 바빴대요. 그래서 애가 아빠를 보고도 낯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이 저한테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불편해서 그런다며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랑 상의해보라고 했죠. 우리 형 아시잖아요. 고아원에서 힘들게 산 거. 그런데 어떻게 형한테 차까지 사달라고 해요? 그럼 얼굴 3번도 안 본 형수한테 차 사달라고 하는 건 되고요. 스스로 일해서 돈 벌어 사세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술 먹는다고 하던데 애를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시동생은 형수 너무하네, 있는 사람이 더하다던데 궁시렁거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가족들이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알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거 그거 남편한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놀래서 남편에게 50만 원 드리는 거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뭔 소리냐고 되묻더라고요. 아니, 50만 원은 또 무슨 말이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당신이 돈을 또 보내드리고 있었어? 저는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매달 150만 원씩 저희 부부에게 갈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해달라, 가전 바꾼다, 돈 뜯어가고 차까지 사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길래 이런 식으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가족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면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을 맞게 하는 게 누군데 나한테 화를 내는지, 속된 말로 남편까지 다 짜고 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을 남편과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먼저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남편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기 가족을 사기꾼 취급한 걸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 갖다 버린 부모 뭐가 그리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는 깊은 대화를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아버지 회사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는지 야근하기 일쑤였고요. 하루 종일 저는 답답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이혼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할수록 우리 아버지의 사위 칭찬은 입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딸이 개차반 시댁에 시달리는 건 전혀 모르시고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확 쏘아대면 별다른 요구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남편이 일에 중독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시동생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가야 하는데 시부모도 집에 없다고 애 좀 봐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이미 아이는 18개월 정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유식도 따로 필요 없다. 밥이랑 김만 줘도 된다고 했어요. 급하다는데 오죽 맡길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맡기고 최대한 빨리 오겠다면서 사라졌어요. 저는 졸지에 난생 처음 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활발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리고 보육교사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18개월인데 어찌나 빨빨거리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뛰어다니던지 거기다가 체력이 엄청 좋은지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숨바꼭질에 술래잡기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와 뛰어놀았더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밤 9시가 돼서야 퇴근을 했고 그때까지도 시동생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뛰어논 탓인지 애는 뒤척이는 기색 없이 잠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시동생이 헐레벌떡 집으로 찾아왔고 잠든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한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시동생의 입에서 약하게 술 냄새가 느껴졌어요. 저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궁금하진 않았지만 좀 찝찝하더라고요. 도련님 술 드셨어요? 애 안고 집까지 잘 가실 수 있어요? 설마 뭐 애 떨구겠습니까? 제가 차가 있었으면 안전하게 데리고 갔을 텐데. 술 드셨으면서 무슨 운전이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옷을 입더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지 가족 생각은 아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대충 40분쯤 지나니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시댁에 경차라도 한 대 사줘야 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펄쩍 뛰었어요.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데 경차까지 사주냐고 하니까 조카가 아기라서 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방금도 술 먹고 들어온 시동생에게 운전대를 내어줄 수 있냐고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화를 버럭 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직하고 강인하고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며 살았던 남편이었는데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결국 남편은 중고차로 소형 세단을 시댁에 사주었어요. 경차를 사주겠다고 하더니 소형 세단을 사준 거 보고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렇게 차까지 사주고 나니 남편이 분명 용돈 남는 거 하나 없어야 하는데 이 남자 자꾸 어디서 돈을 쓰더라고요. 시댁에 소고기를 보내고 조카를 준답시고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고 저는 아버지에게 슬쩍 남편의 연봉이 올랐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도 잘 벌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달 청약도 들고 적금도 있고 고정 생활비에 지출비도 있고 시댁에 15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하다 보니 남편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긴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수분처럼 돈을 꺼내더라고요. 슬슬 찜찜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2달이 흐르고 시동생은 간간히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겼어요. 조카가 절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이밀면서 애를 맡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번이니까 알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봐주었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저도 싫더라고요. 주말에 남편이랑 데이트라도 할라 치면 조카를 데려오질 않나. 평일에도 불쑥 찾아와서 1시간만 맡아주세요, 2시간만 맡아주세요 하는데 제가 무슨 보모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없는 척을 했어요. 배를 여러 번 누르고 문도 쾅쾅 두들기다가 집에 진짜 없나? 하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닫히는 소리도 들려서 시동생이 갔나 싶어서 인터폰을 켜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집에서 늘어지게 영화나 봐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래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현관문 앞에 조카만 덜렁 있었어요. 아직 2돌도 안 된 아기를 두고 사라진 거예요. 저는 놀래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형수, 어디 갔어요? 문 앞에 애 두고 저 일 좀 보고 올게요. 집에 얼른 들어가서 애 좀 챙기세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빡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당연히 받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3번을 더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돌아왔고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씻긴 뒤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문자를 보더니 놀래서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그 순간 시동생이 현관문 벨을 누르더라고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바로 시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무척 놀란 얼굴이었어요. 도련님,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해도 제정신이에요? 문자만 하나 덜렁 보내놓고 애를 문 앞에 두고 사라지면 어떡해요? 이 어린애가 계단이라도 굴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돼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그제서야 시동생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입을 꾹 다물고 자고 있는 아이를 들쳐업고 가더라고요. 남편이 따라 나서는 걸 보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열을 식히느라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뺨 때린 게 너무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잘했다고 하면서도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어요.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조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조카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카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는 게 어떨까? 저는 남편에게 바로 손에 집히는 휴지를 던졌습니다.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언제는 고아라며, 가족 없다며. 남편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오늘은 따로 자자고 하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토가 확 올라왔어요. 한바탕 변기를 붙잡고 다 토해낸 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스트레스 탓인지 미열도 자꾸 오르고 식욕도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확 터졌죠. 시모가 술 먹다가 옆 테이블 아줌마랑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옆 테이블 아줌마를 거의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곤죽이 된 피해자가 시모에게 폭행치사 소송을 건 것이었어요. 남편은 난리가 나고 시모는 저에게 우리 아버지 회사 변호사 1명 빵빵한 분으로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는 진짜 저희 부모님 보기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요.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가 그리 많은데 자기 일 봐줄 사람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치는데 진짜 혀를 깨물고 싶었어요. 시부는 저한테 아들이랑 시모 몰래 50만 원만 빌려주면 100만 원으로 불려서 갚겠다는 헛소리나 하고요. 개버릇 남 못 준다더니 시부는 아직도 노름질을 하고 있고 시모는 술독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어요. 안쓰러워서 보듬어주고 싶다가도 지 가족 챙기는 데 힘쓰는 걸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저는 바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 선명한 두 줄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경사라고 해야 할지 악재라고 해야 할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남편에게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와중에 덜컥 임신이라뇨. 하지만 산부인과에 가서 8주가 됐다는 소견을 받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모성애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만큼은 정말 제대로 번듯하게 사랑만 주면서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 자궁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유산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저 같은 산모들은 30주가 돼도 불안해야 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것만 생각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제 임신 사실을 남편과 친정에 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저에게 벌써 어디 한약이 좋다더라 하시면서 하루빨리 손주를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자궁이 약해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된다고요. 남편은 제 말을 잘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시부모에게 연락을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시동생만큼은 여전히 눈치 없이 굴었습니다. 저에게 자꾸만 조카를 맡기고 사라졌어요. 분명 술 먹고 노는 게 맞는데 아니라고 뚝 잡아떼면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 집으로 애부터 들이밀더라고요. 제가 임신 4개월을 넘겼을 시점 조카랑 놀다가 무리를 했는지 배가 조여들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응급실에 가니 자궁이 많이 약하다고 하면서 집에서 누워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뛰어서 놀아주던 조카애가 벌써 2돌을 넘겼는데 가만히 앉아서 놀자고 하면 그러겠다고 할까요? 저한테 더 뛰자고 계속 졸라대기만 했죠. 저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자궁이 수축해서요.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신신당부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 날 남편은 출근을 했고 어김없이 조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도련님한테 피곤해서 애 못 봐준다고 했는데 잠깐만 봐주면 된다고 들이밀고 도망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조카에게 큰엄마가 피곤해서 자야 하니까 혼자 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에게 TV를 틀어주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곤이 단잠에 빠져 있는데 뭔가 꿀렁꿀렁거리더니 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정말 악 소리를 외치면서 잠에서 깼다가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느낌으로 알았어요. 제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요. 조카가 제가 잠든 사이 제 배 위로 점프를 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아이가 유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기절해서 하혈하고 있던 걸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야 발견을 해 응급실에 실려왔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더 이상 임신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기절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충격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제 옆을 지킨 부모님과 남편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박수를 짝 치는 거예요. 형수, 더 이상 임신도 어렵다는데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야 애 없는 게 편하고 형수는 애 키우고 싶잖아. 엄한 애 입양하는 것보다야 핏줄 입양해서 키우는 게 낫지. 이 미친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아이도 잃고 이렇게 됐는데. 당신 흥분했어. 시동생한테 미친놈이라니. 뭐가 어쩌고 어째? 멍청한 놈이 미친 소리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하지. 내가 아주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구만. 지금 이 와중에 자네를 버린 가족들 편을 드는 겐가? 내 딸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당장 저 미친놈 데리고 썩 꺼지게.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아버지께 변명을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치셨고 저도 지지 않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동생이 나가자
아버지께 당장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일단 몸조리에 신경 쓰고 이혼은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하자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면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위로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몸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궁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안에 남겨진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 난소도 확인하고 임신이 어렵다는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지만 저는 심리치료까지 병행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죠. 이혼을 못 해준다니 아쉽네. 그럼 소송으로 진행할게.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짐 빼는 게 좋을 거야. 명의가 내 건 거 알고 있지? 당신이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판결 나오는 대로 처리해 줄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2번 생각할 겨를이 없는 확신에 찬 이혼 소송이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사무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제 소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아주 쉽게 풀렸어요. 남편이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닌데 시댁에 돈을 쏟아부었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 아버지 회사 각종 거래처에서 뒷돈을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절된 의뢰들도 몰래 수임해서 수임료 챙기고 아버지 로펌 이름을 걸고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접대도 받고 뒷돈도 받고. 근데 그게 거래처의 장부에서 발견이 되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증거들을 모조리 파헤쳐서 이혼 소송과 별개로 횡령으로도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구속 위기에 처하자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빌면서 이혼 바로 해주겠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전 이미 1번 기회를 줬잖아요. 2번 주기 싫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이혼은 이혼대로 진행이 되었고 아버지의 로펌 간판 덕분인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전혀 없었던 게 남편이 횡령으로 고소가 되었고 그 횡령한 돈을 시댁에 쏟아부은 정황도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벌금도 된통 맞은 것도 모자라 변호사 자격 정지까지 받았으니 쌤통이죠.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결국엔 다 자기 업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버린 첫째 아들은 결국 또 처가댁에서 버려졌고요.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들러붙었으나 지금은 자격정지 먹고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고요. 저는 유산과 이혼이 모두 정리된 이후 해외에 나와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몸을 회복했어요. 지금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도시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참 한적하니 좋습니다. 늘 풍경은 다채롭고 제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려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자연이 저를 감싸줄지 아주 기대가 돼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좋은 것만 보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곧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 또 다른 저의 여정이 기대가 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아들 둘을 둔 나약한 엄마입니다. 제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여태 살 떨리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털어내지 못하고 가끔씩 악몽을 꿉니다.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지나오면서 제 스스로가 정말 쓸모없고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2 아이의 엄마로서 전혀 그 노릇을 못했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자책을 많이 했죠. 한때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정말 큰일 날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제 곁에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충격을 준 남편 덕분에 끝내 기회를 다시 얻었네요.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마음적인 여유를 얻는 데에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2년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저의 끔찍한 과거를 지금 청취자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중국집 가게를 하는 사장입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 때부터 계획해서 차린 중국집인데요. 한자리에서 제법 오래 했고 매상을 차곡차곡 부지런히 올려 제법 살림을 넉넉하게 살고 있었죠. 위치가 초중고 모여있는 근방에 있었기에 손님은 늘 끊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달을 시킬 때도 많고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학교 주변에서 외식하면 만만하게 들여다보는 곳이 저희 중국집이었거든요. 특히 입학식과 졸업식엔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휴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평일 낮에 조금 한산할 경우가 휴일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떨 때는 피곤해서 하루 정도 쉬고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 잘 버는 장사치라도 놀고 싶잖아요. 드러눕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늘 손님들께 파이팅 넘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힘내서 매출에 신경을 기울일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사랑스러운 두 아들 덕분이랍니다. 저희 애들은 특히 짜장면을 좋아해요. 아들 둘은 매번 부모님이 짜장면 집을 해서 너무 좋다고 해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말하기를 자기들 반에서 저희 부부가 제일 갖고 싶은 부모님으로 소문이 났다지 뭡니까. 아들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희 아들을 보고 매일 짜장면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자식들이 저렇게 저희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식들만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는 저의 친정 부모님 말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완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너무 좋은데 저희 부부가 또 하나 복받은 게 뭐냐면요. 저희 아들들은 연년생인데도 싸우지 않고 참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똑 닮아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쌍둥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 보통은 형제 자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서로 기분 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들은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겼다는 겁니다. 형제 애가 남다르게 좀 강했어요. 한참 친구들 좋아할 시기인데도 둘과의 약속이 우선인 애들이었다니까요. 둘이서 놀 땐 웬만한 사이좋은 딸아이들처럼 매일 붙어 다니면서 얌전히 불록놀이를 한답니다. 부모라면 내 새끼들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잖아요. 솔직히 둘째를 가지고 성별이 남자아이란 걸 알았을 때 내심 첫째와 자주 싸우게 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둘째한테 먼저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둘째도 자연스레 그걸 배워서 형을 챙기더군요. 저희가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서로를 챙기고 위해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둘째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부터는 첫째랑 둘이서 학교까지 나란히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1살 차이라지만 첫째가 워낙 듬직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얼른 둘째가 학교를 다니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직 유치원 졸업을 못했을 땐 늘 제가 일을 하다 말고 데리러 갔었거든요. 일이 바쁠 때 항상 아이 하원이 겹쳤는데 남편 혼자 두고 얼른 나갔다 오는 것도 생각보다 곤란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첫째가 알아서 둘째를 데리고 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마저도 첫째한테 부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첫째가 알아서 둘째를 챙겨 나오고 있더군요. 둘째 손을 꼭 잡고 학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 제가 첫째한테 앞으로 동생 챙겨서 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우리 현중이가 동생 잘 챙겨서 집에 올 수 있지?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현수를 못 챙길지도 모르거든. 현중이가 형으로서 한번 책임져 볼래? 그런 건 걱정 마. 현수 마치는 시간이랑 내가 마치는 시간이랑 비슷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
현수한테도 혹시 먼저 마치게 되면 우리 반에 오라고 했거든. 현수도 알겠대.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듬직한 아들들을 낳았을까. 현중이 덕분에 엄마 아빠가 더 힘내서 짜장면 팔 수 있겠다. 고마워 아들. 첫째가 흔쾌히 허락해주는 덕에 저는 남편과 장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이웃이기도 했고 같은 학부모 입장이기도 한 측근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 옆에 나란히 장난감 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는 덕에 친해진 이웃들이죠. 그 사람들과는 자녀 학교가 같은지라 학부모 교육이나 모임이 있으면 시간 맞춰 같이 갈 정도로 친했습니다. 유나 엄마, 학교 상담 오늘 윤주 차례지? 우리 아들 순서랑 비슷하게 걸려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시간 괜찮겠어? 그럼요 언니. 나중에 저녁 때쯤 제가 언니 가게 찾아갈게요. 상담 끝나고 차 한잔 할래요? 이번에 저희 외가 쪽에서 콧감 가지고 왔는데 아주 실하고 맛있더라고요. 좀 챙겨드릴게요. 맛있는 거 있으면 늘 나눠 먹고 서로의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우리 아들들 생일이 되면 그 집에서 장난감도 하나씩 선물을 해주곤 했어요. 직접 골라서 원하는 걸 갖게 해주었는데 그날만 되면 아들들이 아침부터 기뻐 날뜁니다. 장난감 받는 날이라면서 마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것처럼 행복해했죠. 아들이 둘인 저희와 달리 그쪽은 딸이 둘이었는데요. 저희처럼 연년생은 아니었고 첫째 딸이 우리 첫째 아들과 동갑이고 둘째 딸이 아직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이들 4명이서 서로를 잘 어울려 놀게 되더라고요. 따로 소개해 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친한 걸 보고 역시 아이들 친화력은 남다르다고 생각했죠. 또 아이들 입장에선 얼마나 재미있는 환경이겠습니까?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부모님 가게를 탐방할 수 있고 더 가면 학교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고 서로 늦게까지 놀더라도 집이 가까우니 금방 귀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물론이고 장난감 가게 딸내미들에게도 짜장면을 무상으로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맛있는 거 좋아할 나이들이다 보니 딸아이들도 자기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꼭 저희 가게로 와 중국 음식으로 해결하더군요. 아이들 건강에 해라도 될까봐 제가 나름 조절해서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네요. 한날은 장난감집 둘째 딸이 짜장면을 먹는데 온 얼굴에 범벅을 해놨더라고요. 어머 유나야. 아이고 세상에 너희 엄마 아빠가 보면 시겁하겠다. 예쁜 옷도 다 버려놨네. 안 되겠다. 이러고 가면 내가 네 엄마한테 욕먹겠어. 이모랑 같이 씻으러 가자. 저는 그대로 아이를 달랑 들어서 2층으로 올라가 샤워까지 시켰습니다. 옷이 다 더러워져서 당장에 갈아입을 옷은 없고 타올로 둘둘 감고 제 외투로 감싸 안아서 장난감 가게까지 뛰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집 가게 사모님이랑 얼마나 웃어댔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고맙다고 말하다가도 자기 딸내미 몰골을 보면서 귀엽다고 엄청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 당시 참 즐겁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었네요. 아이들 넷은 주로 학교 앞 놀이터에서 놀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놀거리가 가장 많은 곳은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놀이터는 저희 가게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있어요. 항상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면서 놀던 아이들이기에 부모 되는 저희 입장에서 걱정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놀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해산하는 게 아이들의 패턴이었죠. 둘째들은 휴대폰이 없었지만 첫째 2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른들이 조금 더 안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늘 문제가 없었고 매일 같은 일상이라 그날의 실수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당시만 생각하면 그렇게 심장이 떨립니다. 이날 제 목숨이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한날 장난감 가게 부부를 저희 중국집으로 초대해서 브레이크 타임에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갑자기 허둥지둥 소리를 지르며 들이닥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어떤 아저씨들이 현수 잡아갔어요. 문방구에 유나 젤리 산다고 같이 갔다가 유나가 울면서 혼자 돌아왔는데 현수가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유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현수가 구해주다가 현수가 잡혀갔대. 우리가 다 같이 가봤는데 이미 현수가 없어져서 못 찾았어. 아이들이 서로 큰 소리로 자기의 의견부터 앞세우고 옆에서 유나까지 오느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들 처음엔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응? 뭐라고? 한 사람씩 얘기해봐. 뭐 재미난 일 있었던 거야? 다들 얼굴에 땀이 장난 아니네. 오늘 단체로 목욕시켜야겠어. 이때만 해도 다들 남편 말에 하하호호 웃기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엄마라면 자식이 잘못된 상황에 대한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 난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 온몸의 털이 바짝 솟는 겁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장난감 가게 부부들도 아이들을 우선 진정시키는 데에 신경을 기울인 반면 저는 가게를 당장 박차고 나갔습니다. 중구난방한 아이들의 주장에서 제 둘째 아들의 위험한 신호를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가게를 뛰쳐나왔고 뒤늦게 아이들에게서 상황을 제대로 듣고 따라 나온 남편과 장난감 가게 부부가 시겁하며 같이 뛰었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우리 첫째가 알려주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은 골목 쪽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고 원래는 유나를 데려가려 했는데 같이 있던 제 둘째 아들이 그걸 말리다가 아저씨 다리를 깨물었고 그것에 화난 아저씨가 유나를 버리고 제 아들을 잡아갔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게 아니겠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내려앉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해 여보, 우리 현수 어떡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야. 빨리 찾아야 돼.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경찰 불러 얼른.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에 놀란 듯 했지만 제가 정신없이 오니까 일단 저를 진정시키려 하더군요. 저는 애꿎은 남편을 붙잡고서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경찰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옆에서 장난감 가게 부부가 대신 신고를 해주었고 얼마 뒤 경찰이 우리를 태우러 왔어요. 경찰과 함께 확인한 놀이터 근방 CCTV에는 검정색 차는 잡히지만 담장에 가려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경찰이 곤란해하는 눈짓을 보곤 정말 실신할 정도로 정신을 놓을 것 같았네요. 저희가 다 같이 경찰서로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같이 데려왔는데요. 경찰이 유일하게 목격자인 아이들에게 현장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정작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는 첫째들은 어린 유나한테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였단 거지요. 우리 아들을 데려간 아저씨들을 본 사람은 고작 6살인 유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말은 신빙성이 없지만 그래도 경찰이 유나한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로 지레 겁을 먹은 유나는 부모 뒤에 숨기만 할 뿐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것처럼 불안하던 저는 결국 어린아이한테 몹쓸 짓을 해버렸는데요. 다짜고짜 유나를 붙들고 무섭게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말해 유나야, 네가 봤잖아. 우리 현수 데려간 아저씨들 너밖에 안 봤잖아. 네가 말해야 현수를 찾을 수가 있어. 현수 엄마, 왜 이래요? 우리 유나도 많이 놀라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유나한테 시간이 필요할진 몰라도 내 아들한텐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현수가 유나 구하다가 그렇게 됐다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나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상황이 참 엉뚱하게 흘러가 버렸는데요. 항상 친구처럼 지냈던 유나 엄마랑 결국 싸움을 벌이고 말았지 뭡니까. 어른들이 목소리 높여서 다투다 보니까 유나는 또 큰 울음을 터뜨렸고
경찰은 그런 유나한테서 더 이상 목격자 진술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유나의 진술이 무엇보다 큰 희망이었는데 그것마저 가망이 없게 되자 저는 절망하고 말았는데요. 경찰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성을 붙들고 있던 남편이 경찰과 얘기를 해서 신고 접수를 했던 걸로 압니다. 그 길로 우리 집과 장난감 가게 부부는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그래도 꽤 긴 세월을 이웃으로 함께 잘 지냈는데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경찰 도움으로 아들 찾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사는 해야 했기에 남편만 정신 바짝 차려 일을 했고 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려 방송국도 찾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하며 아들 찾기에만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더더욱 수단을 가리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하원하고 돌아오는 유나를 기다렸다가 유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날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유나야, 아직도 말해줄 생각이 없는 거니? 우리 현수는 너 구하려다가 사라졌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야? 이모가 불쌍하지도 않아? 유나가 기억나는 거 조금만 얘기해줘도 현수 오빠 찾을 수 있어. 응? 그만하세요, 아줌마. 저희 엄마가 아줌마 만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동생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엄마가 최대한 그날을 잊는 게 좋다고 저보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지금 너희들은 다 무사하다고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야? 우리 현수가 유나를 무슨 마음으로 구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나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럼 우리 현수는, 집에도 못 오고 있는 우리 현수는 얼마나 무섭겠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른답지 못하게 고작 9살과 6살짜리 애들을 붙잡고 성질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유나를 도와줬을 걸 알기 때문에 마냥 모른 척 그날을 덮으려고 하는 유나 식구들이 밉더라고요. 제가 울분을 터뜨리자 윤주가 유나를 슬쩍 당기며 제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대로 저한테서 도망쳐 부모님을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죠. 저만 이 상황이 답답했던 겁니까? 유나네 부모님들은 같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답니까? 자기 딸을 살리다가 우리 아들이 변을 당한 건데 어쩜 이리 모르쇠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커져가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장난감 가게까지 찾아가서 난동 부리길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나 엄마, 좀 나와 봐요. 유나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런 변을 당했는지 알면 유나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나네 식구만큼은 이 상황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러지 마. 사정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이런다고 우리 아들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만하고 나랑 같이 계속 알아보자.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나가 우리 아들을 봤어. 유나랑 내 아들이 같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아들을 정말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러지. 제가 동네에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오열을 하고 욕을 해도 유나 부모는 코빼기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양심은 있는지 저를 경찰에 신고까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지쳐서 떠날 때까지 두들기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경찰한테서 연락은 잠잠하고 자꾸 시간은 흐르는데 날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학교를 하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면 귀를 틀어막고 정수기 옆 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우리 첫째가 와서 저를 달래주기까지 했을까요? 첫째가 저더러 미안하다고, 자기가 동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둘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첫째한테도 이리 못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첫째를 꼭 안아주면서도 저는 망가지기 시작한 우리 가정을 마냥 손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낼지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별 수 없었죠. 그걸 알았음에도 제가 전혀 차릴 기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 유나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제 아들은 찾지 못했어요. 그 사이 결국 유나네는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다 죽은 사람처럼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장사도 돕지 못하고 내내 둘째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살내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매일 울기를 반복했고 실제 둘째의 꿈을 몇 번 꾸기도 했습니다. 첫째와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어쩌지 못해 같이 소가리만 했는데요. 아픔이라는 건 시간이 약이라는데 저는 아들을 잃은 지 수년이 지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벌써 둘째를 못 본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저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의 그날로 멈춰 있었고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갈 정도로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많이 고생했어요. 남편도 아들을 잃은 상심이 말 못하게 클 텐데 제가 너무 몸져 눕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랑 첫째 생각하면 그만 기운을 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돌아서는 순간 둘째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둘째가 없는 그 순간부터 매일 지옥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이번에 현중이 졸업해. 현중이가 당신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현수 때문에 현중이 내버려 둘 거야. 현중이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야지. 제 시간은 둘째가 8살인 그때로 멈춰 있는데 어느새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살펴보지 못한 사이에 첫째는 벌써 의대 졸업을 앞둔 장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러버렸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도 왜 나는 여태 둘째를 찾지 못했을까? 내겐 그렇게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기회가 많았는데 왜 무력했을까? 더 힘을 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모든 생각들이 결국 둘째로 이어지고 끝내 저를 향한 자책으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첫째를 챙길 수 있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과 첫째 졸업 이야기를 하다가도 둘째를 어제 잃은 사람처럼 남편 품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현중이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 우리 현수 이렇게 보내고 못 살아요. 내가 우리 아들 혼자 있는 걸 이대로 둘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현수를 정말 생각한다면 죽을 것 같은 힘을 억지로 내서라도 내 아들을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당신 지금 현수 엄마이기도 하지만 현중이 엄마이기도 해. 이때야말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순간입니다. 그 어린 아들이 누군지도 모를 어른의 손에 잡혀가 낯선 곳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엄마인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너무나도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만 있어야만 하는 당시 현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인정한 듯 싶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둘째를 따라 죽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위험한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과 첫째는 번갈아가며 저를 더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야말로 민폐덩어리가 따로 없었죠. 둘째를 잃고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반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음에도 정작 살아있는 식구들에게마저 여전히 쓸모없는 아내이자 엄마로 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했지만 특히 첫째한테 미안해서 한날의 졸업을 앞뒀는데도 공부를 하고 있는 첫째 방을 찾아갔습니다. 현중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현중이 보살펴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이렇게 슬퍼하기만 했네. 너무 미안하다, 아들. 누굴 닮아 이렇게 잘 커준 건지.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라줬네. 졸업 너무 축하해. 엄마, 나 아직 현수 포기 안 했거든. 앞으로도 현수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포기 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현수 생사는 알아야 되잖아. 당연히 현수가 살아있다고 믿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첫째는 자기도 둘째가 돌아오길 나날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첫째도 그날이 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과연 정말로 동생이 살아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늘상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듯 했죠. 저는 첫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둘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겁이 나서 차마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정말 때가 왔고 더는 저 하나 때문에 식구들까지 괴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현수 그만 보내주자. 현수도 이해할 거야. 우리 가족이 현수를 잊지 않고 늘 함께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저는 끝내 첫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째를 찾는 것에 대해 마지막을 직감하고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첫째의 도움을 받아 둘째 아들을 신고했던 경찰서로 가서 유전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경찰서에선 국과수에 연결해 신고 당시 맡겼던 둘째의 유전자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근 20년을 기다린 아들의 죽음을 오롯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연락받을 전화번호로 남편의 것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학교일 때문에 잠시 샛길로 빠졌고 남편은 장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학교 놀이터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둘째를 잃고 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그 놀이터를 걸으며 우리 아들이 뛰어놀았던 곳곳을 둘러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잊히지도 않고 속속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고 보내고 싶은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불쌍하게 보내줘야 하는 우리 둘째를 생각하며 저는 겨우 기억하고 있는 추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놔줘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세 가슴을 쥐어뜯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쭈그려 앉은 채로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주보면 보이는 벤치 옆으로 웬 아가씨 한 명이 서 있더군요. 분명 놀이터의 소수 아이들 말고는 어른이라곤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가씨가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다름 아닌 아가씨가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연한 눈맞춤이라고 치부하기엔 아가씨의 눈길이 꽤 끈질기게 제게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뜬금없이 울고 있어서 이상하게 보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추스르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눈길을 돌리며 눈마국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다시 본 아가씨 또한 저처럼 울기라도 했는지 눈가를 훔치면서 돌아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며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때의 제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제 기분상 아가씨가 분명 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고 그게 마치 제 사정 또한 알고 있다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둘째의 사고를 같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나라는 아이였습니다. 유나는 우리 둘째보다 2살이 어렸으니까 아마 저 여자처럼 아가씨가 다 되었을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일어나 급히 아가씨가 사라진 도로 쪽으로 달렸는데요. 이미 인파 속으로 묻힌 아가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 아가씨가 정말로 유나였을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는 일이네요.
국과수에서 연락 주기로 한 당일이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의 이불을 개면서 짐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남편이 문 부서질 듯 활짝 열고서 급히 뛰어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전자 검사 의뢰한 거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면서 하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머릿속이 텅 비워져 버렸습니다. 여보, 현수가 살아있대. 경찰이 지금 위치 파악 중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현수가 정말 장하게 버텨준 거야. 거 봐. 우리 아들 살아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여보,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해도 돼. 정말 고생했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판가름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저를 품에 안아주었을 때야 저는 모든 사실을 실감했죠.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있대? 어디? 치리대. 당장 가봐야겠어. 여보, 나 좀 아들한테 데려다줘. 경찰이 연락 줄 거야. 아마 하루 정도는 걸릴 거라고 했어. 이제 막 추적 들어갔다고 찾는 건 지금부터래.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 남편 말대로 둘째를 찾은 뒤에 연락을 주겠다던 경찰은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진작에 일정을 정리해놓았던 저희 가족은 모두 경찰서로 정신없이 갔어요. 경찰이 안내해준 곳으로 따라갔더니 웬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요. 좀 꾀지지하긴 했으나 우리 둘째가 맞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지 뭡니까. 너무 많이 커버렸지만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째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현수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수 고생 많이 했지.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더 노력하지 못했어. 고맙다. 있어줘서 고마워. 그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울면서 우리 둘째 얼굴을 만지느라 주변 기억들은 좀 흐릿합니다. 둘째를 안아주면서도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 몇 번이나 아들을 주물럭거렸어요. 남편과 첫째와도 인사를 나누는 둘째를 놓지 못하고 내내 붙잡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제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저희 식구들은 둘째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가족 간의 상봉을 실감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냈던 거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으면서 왜 우리를 찾아오지 못했어? 어디 멀리 가서 있었던 거니? 너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을 돌고 방송까지 냈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몰라.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집에 어딘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깡패 아저씨들이 도망가면 가만 안 둔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있었어. 듣고 보니 둘째는 잡혀가자마자 웬 껌파리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바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질이 나쁜 아저씨들이라 너무 무서워서 감히 탈출할 생각도 못했고 자기 말고도 다른 어린애들이 많았다고 해요. 고등학생 나이가 되고부터는 아저씨 일터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손님으로 오는 아저씨들이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홧김에 손찌검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아들 손을 잡고 있는 내내 두 손이 우리 남편 손보다 거칠어서 한참 문질렀던 것 같아요. 심지어 둘째는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경찰이 더 찾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유전자 검사 덕분에 둘째의 신원이 밝혀졌고 그 바람에 둘째가 있었다던 도박장이 다 털렸다고 해요. 형사가 들이닥쳐서 거기 도박쟁이들이 죄다 잡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애가 이렇게 삐쩍 말랐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찾지 않길래 원망도 했지만 제가 이름까지 바뀌어버렸으니까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도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럴 리가 있겠어? 네가 우리 식구한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데. 엄마 아빠가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너가 없고 나서부터 하루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다고. 나도 내 선에서 너 찾으려고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그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절대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둘째가 저희 부부에겐 존댓말을 썼지만 첫째한테는 그래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와의 애와 형제의 애가 다르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작용하나 봅니다. 둘째는 형이 주는 손길을 잡고서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부모도 부모지만 형과의 추억이 제법 길고 강하게 남은 것 같아 그마저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 경찰이 오더니 둘째한테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다행히 몽타주가 일치하는 사람도 같이 잡혀왔네요. 보아하니 상습범이더라고요. 배현수 씨 잡아간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맞나요? 둘째는 형사가 보여주는 몽타주를 보면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다고 했습니다. 실 사진도 아닌데 몽타주만 보고도 둘째가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죠. 헌데 경찰이 보여주는 몽타주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식구들 모두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사건에는 어린아이 유나 말고는 목격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목격자가 더 있었다면 한참 경찰들이 사건을 파헤칠 때 드러났을 겁니다. 유나네 집은 이사하면서 그대로 도망쳐버렸으니 사실상 목격자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잖아도 남편이 먼저 형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시 목격자가 어린아이 말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몽타주를 딴 거죠? 혹시 중간에 다른 목격자라도 발견이 됐던 건가요? 아, 아직 모르시는군요. 10년 전쯤인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혼자 찾아왔었어요. 현수 씨 사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날 목격자라고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을 텐데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 때문에 그렇게 악몽을 꾼다고 하면서 엄마 몰래 왔다고 그랬던 것 같네요. 중학생 여자아이. 그 말을 듣는데 왜 놀이터에서 본 아가씨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엄마 몰래 찾아왔었다는 말도 저의 반응을 크게 만드는 데에 한몫했어요. 뭐라고요? 그 아이가 분명 목격자라고 그랬습니까? 10년 전이 중학생이면 지금 20대라는 거죠? 혹시 그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건 목격자 신원 보호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동네 장난감 가게 집 딸이었다고는 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오빠가 잡혀갔다고 그렇게 말했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식구는 유나의 진술이라는 걸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놀이터에서 봤던 그 아가씨가 정말 유나였던 걸까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왠지 유나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듣자 하니 유나도 그날이 트라우마로 남아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중학생 나이까지 악몽을 꿨을 정도면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는 건데 심지어 엄마 몰래 경찰서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유나 엄마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나에게 그 기억을 지워주려고만 했나 봐요. 유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그만 그 어두운 과거에서 헤어나오길 바랬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방법 때문에 유나가 과거를 더 또렷하게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정작 유나의 근본적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아이를 더 힘들게만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 또한 지난 일이라지만 당시 우리 둘째 일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를 닥달했던 게 문득 미안했습니다. 분명 저의 어른답지 못한 발악 때문에 유나한테 더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유나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유나한테 꼭 미안했다고 말해줘야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 저희 식구는 둘째를 데리고 가장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식구들이랑 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데려갔네요.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1시간 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저희 식구는 둘째가 밥 먹는 모습만 한참 바라봤어요. 나 체하겠어요. 빨리 밥들 먹어요. 나도 울고 싶은 거 엄청 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만 울기야. 지금까지 서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만나서까지 울지 말아요, 우리. 이제 서로 웃기만 해요. 그래, 그러자.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네.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형한테 말해. 형이 다 해줄게. 누구보다 힘들었을 우리 둘째가 앞으로 사회에 정상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 식구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가끔 몰라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둘째 방문을 열어봐요. 벌써 이 일이 2년 전이 되었음에도 한번 둘째와 못해봤던 추억들을 나누려면 또 다른 의미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저의 불안한 증세도 많이 완화되겠죠. 기적처럼 제 품으로 돌아와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과연 제가 글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할 차례네요. 이곳에 제 아픔을 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름 여기다 정리를 해보니까 지난 날보다 제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 제 안에 있던 온전한 트라우마를 꺼내놓은 기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꼭 아픈 사연이 아닌 기가 막히게 행복한 사연들도 여기다 써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존재하는 것도 다 감상해주는 청취자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청취자분들의 관심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연자들이 치유를 받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하나의 사연을 경청하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 늘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